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2021년도 군무원 국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다음 대비할 내년도 우리 군무원 시험 예상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출문제의 기본은 뭐 나왔던 문제에 답 찾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보시고 답을 찾는 그 접근법을 아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2021년 문제부터는 문제가 좀 더 많이 좀 함정도 많이 파고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지문들이 많이 나와서 좀 문제 푸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좀 수월하게 득점을 했고, 안 그러면 득점 못했던 그런 문제로 평가되어서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되게 그 전체를 묻는 거죠. 총론에서 접근법 묻는 건데 이론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NPM은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 NPM은 정부 내부에 시장 논리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논리에서 또 경제학적인 접근이어서 고객자가 보여야 돼요. 고객. 그리고 시장. 틀릴 게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아는 걸 제거하시면 답이 남아요. 모르는 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봤던 거를 정확히 알고 제거하면 답이 남는다.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거버넌스는 포인트가 뭘까요? 거버넌스는 같이 하는 거죠. 협치. 그래서 협치의 주체가 정부, 시장, 시민사회 협치예요. 틀릴 게 전혀 없죠. 제가 평상시에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림도 아닌데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같이 한다. 네트워크로 같이 한다. 이게 제가 항상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적 통치다 해서 협치다. 또는 협력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협력, 협치도 보이고 주체가 보여요. 틀릴 게 전혀 없어요. 자,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에 대비해서 신제도와의 뭐 차이점을 강조한다거나 유파 세계를 비교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본 내용인데, 내용 보시면 제도라는 게 개인과 조직,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 일단은 이런 질문을 평상시에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처음 봤어요.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신행정학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형이야, 일단. 자, 신형은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요 신행정론의 가장 기본 특징은 탈행태론과 탈관료제예요. 자, 제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강의할 때 스타일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과인행, 즉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 그리고 생체비발,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한 다음에 신현비를 제가 말해요. 신현비. 요 신현비의 공통된 특징은 탈행태의 탈관료제예요. 그러면 행태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행태론 때 제일 중시한 접근법이 논리 실증주의라서 행태주의와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 틀릴 게 전혀 없지요. 그죠? 답은 3번인 거예요. 3번. 자, 요거 3번을 막 해석하고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신제도주가 말하는 제도라는 거는 넓게 보는 개념이고, 제도가 일방적이지 않아요. 제도와 개인 또는 제도와 조직 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도의 일반적인 측면을 비판하거든. 그게 구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3이 뭐 어렵다를 떠나서 1번, 2번, 4번이 쉬워서 이 문제는 쉬운 거. 이렇게 푸셔야 돼. 되셨네? 자, 굳이 또 이 내용 막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 우리가 모든 이론들마다 핵심은 다 있어요. 핵심을 가지고 제거를 꼭 하시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런 문제가 오늘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게 1번을 문제 푸는 방법이었고, 다 중요한 이론들이에요, 여러분. NPM, 뭐 거버넌스, 신제도주의, 신행정학, 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한다면, 공부했던 것들 아니면 기본서에 있으면 들어가서 공부하는 건 그거는 당연히 숙제. 하지만 이거는 문제 풀 때 제거로 풀자 그 말씀이죠. 됐죠? 자, 2번. 자, 배보의 관료제. 우리 행자에서의 관료제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가장 기본 특징은 일단은 계층 구조라는 거예요.
그림이 떠올라야 돼. 그림이. 자, 관료제라는 것은 대규모 계층 조직이죠. 그러니까 분업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계층이 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층이. 가장 고전적 조직 구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고전 또는 전통자가 보이면 적어도 행정학은 19세기 말이에요. 그때는 뭐 환경과의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부의 관리만 관심이 있고 관료제의 기본 특징이 안정적이에요. 예측이 가능하고 법대로 하기 때문에. 자, 요 반대가 요 탈관료제라 하지요. 탈관료제. 그러니까 벗어난 구조죠. 계층이 낮아지고 분업을 없애버렸어. 협업을 하게 돼. 협업. 이게 분업이라면 이거는 협업, 같이 하는 거예요. 협력을 통한 업무죠. 가장 기본 특징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요 탈관료제가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이고 요 놈은 안정을 추구해요. 근데 보시면 이제 계층 구조가 본질. 계층제는 정말 제일 1순위 특징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릴 수가 없네요. 계층이 본질이다. 자, 현대사회 일반 조직이죠. 우리 현대든 옛날이든 간에 규모가 좀만 커지면 계층이 만들어지고 분업이 돼 있어요. 그렇죠? 틀릴 게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료제가 아무리 역기능이 많다 하더라도 관료제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보완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에도크라시 모형들인데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2대 좀 추가로 더해보자 이런 느낌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에도크라시의 의미예요. 기억하세요? 관료제는 없앨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근데 한계가 나오기 때문에 뭐 변화가 필요한 거지. 뭐 이렇게 해볼까? 부모라는 존재를 좀 그렇단 말이 없앨 수는 없어요. 존재는 인정을 해야 돼. 부모님의 다른 보완적인 측면을 요구하더라도 부모의 존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관료제 부정할 수 없어요. 모든 조직에 꼭 필요해요. 여러분, 회사는 사장이 있잖아요. 밑에 부사장이 있을 거고 밑에 또 뭐 저 부장도 있고 과장이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계층이 만들어지고 업무가 딱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분업하게 돼. 근데 필요할 때 또 같이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완으로 보시면 돼요. 틀릴 게 없다는 거. 자, 아까 제가 신행정학 할 때 신현비의 공통점이 뭐라고? 탈행태, 탈관료제. 탈관료제. 그러니까 수평적. 이게 영어로 에도크라시고 번역하게 되면 이게 임시체제예요. 임시조직. 틀릴 게 1도 없어요. 탈관료제의 수평적이며 이놈은 수직이잖아. 수직. 수평적이며 임시조직. 1번, 2번, 3이 틀릴 게 없으면 답은 4번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근데 보면 말이 좀 어려워.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죠. 관료제라는 게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이라고? 발전 패러다임? 그건 아니야. 관료제는 안정 또는 뭐 예측 가능 이를 위한 구조인 거예요. 발전과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발전 패러다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상시 우리가 떠올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1번, 2번, 3을 제가하면 답은 남게 돼. 문제가 다 이런 스타일이야. 이거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집하는 시험들마다 특징이 다 달라서 특징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지피지기 백정백승이잖아요. 군문이 왜 필요하냐? 이런 데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군문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다른 분들은. 군문과 일반 행정이 뭐가 다르냐? 똑같다라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야. 이렇게 비유해 볼까? 편입 영어하고 우리 공무원 영어가 같은가요? 전혀 달라요. 근데 같다고 하는 거야. 야, 영어면 영어지 왜 뭐 달라?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군문은 군무만의 특징이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 대비도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연습도 맞춰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 강의나 전문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많은 군무원 수험생들이 물어본다고. 선생님, 군무원과 일반 공무원 뭐가 달라요? 그럼 저는 다르다고 말해줘요. 예를 들면서. 근데 아마 주변한테 물어보세요. 같은지 다른지. 아마 같다고 하는 게 10중 8구일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도 문제 만들 때 우리가 군무원 마지막 단계가 이제 동형 문제 풀이에요. 그러면 문제 구성할 때 세 가지는 그냥 일반 내용을 주고 나머지를 다르게 구성했을 때 연습이 되겠죠. 자꾸 해봐야 적응이 되거든. 그렇잖아.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만드는 게 또 어려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군무원 시험 자체가. 자, 3번 갑니다. 발생주의 회계로 옳은 것은. 자, 그냥 회계학 지식만 물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행정학 속에 들어있는 회계학은요 정말 별거 아니야. 회계학 전공자가 보자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 그게 무슨 문제 할 정도.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공부를 했다는 전제로 푸는 거니까 그건 되게 쉽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되게 어렵지. 자, 보통 여러분 발생주랑 대비되는 단어가 뭘까요? 자, 보통은 현금주의 그리고 이 대비되는 단어가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입과 지출을 뭘로 인식할까? 인식의 문제고, 그다음에 단식 부기와 대비되는 것이 복식 부기예요. 복식 부기. 자, 어렵게 풀지 말고 우리는 단어 가지고 개념을 풀기로 했죠. 자, 발생 사실을 중시하는 거고 현금을 중시해요. 현금이 들어와야 수입, 현금이 나가야 지출로 인식, 그런 뜻이고, 장부의 기입, 부기란 장부 기입의 준말이에요. 장부 기입을 하는데 복식이니까 거래의 양면을 쓰는 거고, 단식은 거래의 한 면만을 장부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를 양쪽을 쓰는 게 복식이고 하나만 쓰는 게 단식이면 뭐가 더 복잡할까요? 당연히 복식이. 그 이유가 있겠지. 더 정확할 거야. 정보도 많고요. 이게 복식부기. 자, 보통은 이렇게 어울려요. 현금과 이건 이렇게밖에 안 어울려요. 단식부기는 무조건 현금으로 써야 돼, 장부에다가. 근데 이놈은 주로 이렇게 어울려요. 발생주는 복식부기로. 자, 발생주의랑 오는 거니까 라번처럼 복식부기랑 맞는 게 일반적이지. 이게 맞아. 라는 있어야 돼. 라는 있어야 돼. 근데 자, 다 보세요. 현금이 거래되는 시점, 이건 뭐야? 현금주의잖아. 반대말이니까. 이거는 관계없, 다는 틀렸죠. 그럼 답은 하나밖에 안 남지요. 쉬운 거죠. 자, 감가, 가치가 준다는 얘기잖아. 감가상각을 늘 반영하고 있어요. 이게 복식부기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이건 아마 공부를 좀만 했다면 다 맞출 만한 문제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여러분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무조건 맞춰야 될 그런 문제였어요. 우리 군무원은 시험이 나오는 것이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다른 기출문제는 되게 골고루 나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군무원 시험은 좀 몰려 나와요. 우리가 다음 과정이 단원별 기출문제 해설할 건데요. 보시면 그 정말 필요한 강의고 중요한 강의예요. 그 단원별을 보다 보면 뭐 이렇게 많지? 특정한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당분간은 조금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더 많이 보시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쪽에 적응이 되잖아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집중하는 게 정말 필요한 공부 방법이니까 그것도 잘 명심했다가 나중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쉬운 문제였고. 자, 4번은 행정과 경영의 관계죠. 자, 군무시험의 단골 문제예요. 행정과 경영의 관계. 관계란 뭐가 유사한지 뭐가 다른지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요즘 문제 스타일이 한 5년, 6년간 계속 둘 차이를 모를 때 법적 규제가 차이점인데 자꾸 차이가 아닌 것처럼 내거나 아니면 왠지 행정은 법을 집행을 하고 경영은 법을 집행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행정이 법적 규제를 덜 받고 경영은 더 받는 것처럼 많이 나와서 제가 1순위로 강조하는 게 법적 규제예요. 법적 규제란 차이점이다. 차이점인데 행정이 더 많이 받는다. 이게 포인트거든. 그러면 자, 유사점 둘 다 관료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똑같아.
관료. 아까 말했죠. 사장, 부사장, 뭐 부장이 있듯이 행정도 장관, 차관 있고 부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관료제라는 성격은 행정과 경영이 같아요. 다를 게 없다는 거. 둘 다 관리하는 기술이 비슷해. 관리 기술이. 인사하고 뭐 재무나 비슷해요. 사람의 동기부여 비슷해요. 비슷. 근데 목표는 달라요. 그렇죠? 목표는 다른데 수단은 공통돼.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은 유사해요. 늘 나오는 거야. 정확히 맞죠? 목표는 다르거든. 공익, 사익. 근데 행정하는 이유가 그런 공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달성하는 수단은 비슷하다는 거지. 근데 둘 다 비슷한 수준의 법적 규제가 아니라 행정이 더 많이 받거든요. 규제를. 더 많이 받아요. 답은 4번 가면 돼요. 행정은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법치 행정이라고 해서 행정은 법치 행정의 3대 원리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다음에 법률 우위, 법률 유보가 있다면 유보. 자, 이거는 빼고라도 자, 행정과 경영, 요 행정과 경영을 비교했을 때 자, 뜻이 뭘까요? 법률 우위 뜻은 법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유보는 법의 근거를 두라는 뜻인데 그러면 행정은 법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경영은 법 위반해도 괜찮나요? 안 되죠. 얘도 적용이 돼요. 근데 행정은 자체가 권력이어서 법적 근거를 두어야 되지만 경영은 필요 없거든요. 행정은 법만 위반 안 하면 경영은 법만 위반 안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행정이 더 많이 받아 법적 제약을. 이해되죠?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내가 식당 사장님이에요. 오늘 매상이 잘 나왔어요. 기분 좋아서 금고에서 100만 원 꺼내다가 직원들 막 나눠줬어요. 그날 고생했다고. 뭐 문제 있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장관이 이번에 부처 실적이 좋다고 국고에서 마음대로 돈 갖다 쓸 수 있나요? 할 수 없지. 법의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 유보 이런 식으로. 또 아무 근거 없이 집에서 막 수색을 해봐요. 안 되지. 영장 들고 가야 되거든. 법의 근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행정이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받는 거예요. 경영보다도. 경영은 하지만 자유야 자유. 자유인데 단지 법 위반은 안 되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정말 너무 쉬운 문제로 보여요. 이건 당연히 다 맞춰서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 자체가 워낙 흔한 주제여서 이것도 자꾸 보다 보면 이제 포인트가 빤한 거죠. 이건 아마 틀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행정 이념,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해봤지만 행정의 가치라는 게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이 나오고 벌써 감이 와야 돼. 평상시에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공부가 안 된다거나 할 때는 무조건 책만 보지 마시고 문제를 분석해 보세요. 분석은 별게 아니야. 뭐가 나왔나만 노트에 써봐도 분석하는 거예요. 쓰다 보면 자꾸 중복되는 게 보여. 그게 여러분 공부할 방향이에요. 자, 행정 이념 그러면 머릿속에다가 이제 큰 그림을 꼭 그리자 그랬죠. 큰 그림이. 자, 행정 이념은 행정 이념 또 행정 가치란 크게 따지면 본질과 그렇죠. 그다음에 수단으로 나뉘죠. 다시 이 본질은 다시 나누면 공익 그리고 정의 그리고 형평성이 있고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수단적 가치에 있는 게 뭐 합법성부터 합법, 뭐 능률, 민주, 합리, 효과성 등만 나오죠. 민주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합리성도 있을 것이고 등등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항상 머릿속에 떠오른 상태에서 공부할 때마다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시라고. 그래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해 설명하면서 자꾸 다른 걸 집어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이 보이지만 뛰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걸 넘겨버리면 안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머리에 켜놓자. 일반론이죠. 행정 이념이란 절대적이지 않죠. 시대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지금 쓴 게 지금 다 시대별 순서거든. 보세요, 여러분. 합법성은 19세기 초 입법 국가 때 강조했던 가치. 자, 강조의 차이인 것이지 존재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 존재했어요.
뭘 강조할까지? 능률이 19세기 말 행정 성립할 때 19세기 말 이거는 자 능률도 종류가 둘이 있어요. 기계적, 사회적. 그 사회적 능률이 곧 이퀄 민주랑 똑같아. 민주성하고 30년대. 그 다음에 합리성은 40년대.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인데 60년대. 이렇게 막 흘러가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어요. 변했잖아요. 중요한 가치가. 이런 질문 자체가 틀릴 게 없잖아요. 자, 능률의 뜻이죠. 투입대 산출의 비율. 기본 개념이에요.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 정확히 맞죠. 은근히 또 많이 바꿔놓거든. 자, 민주란 뜻이 5가지가 있다고 제가 늘 수업 때 강조하는데 5가지가 뭐냐? 참여, 공개, 책임, 다수, 대응이에요. 참여, 공개, 책임, 다수, 대응으로 하면 문제가 다 풀리는데 가장 대표적 가치가 참여거든요. 그리고 민주는 딱 형태가 2가지가 있어요. 대외적, 대내적. 대외적, 대내적. 대외적은 대상이 국민이고 대내는 부하예요. 즉 국민의 참여로 해석하면 돼. 국민을 참여시키고 국민한테 대응 잘하고 국민한테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 부하의 참여로 보시면 돼요. 부하가 참여했다. 정책 과정에. 부하의 참여. 대내적. 대내적. 이렇게. 그래서 민주의 의미가 대외적으로 국민, 맞죠? 국민의 의사를 존중, 수렴하고 대내적으로는 내부적인 운영상 민주이기 때문에 부하의 참여거든요. 맞아요. 틀릴 게 전혀 없는데 다 지금 맞게 나왔어요. 지금. 그럼 답은 4밖에 없겠네. 자, 형평이 나왔다 그러면 먼저 또를 단어가 있다 했지. 신형. 그 무슨 말이야? 신행정 때 중시했다. 신행정론 때. 자, 저는 일관적으로 똑같은 말만 할 거예요. 그걸 머리에 박힐 때까지. 자, 우리가 보통 가치를 중시할 때 가치는 분배 가치고 그 분배 가치의 대표는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분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으면 같게, 다르면 다르게. 같으면 같게, 다르면 다르게. 전자가 수평적 형평이고 후자가 수직적 형평이에요. 자, 종류가 2가지인데요. 하나가 수평, 하나가 수직. 자, 어떤 거냐면 자, A1, A2, A3 상황이 똑같아. 그러면 대우를 같이 해야 돼? 달리 해야 돼? 같이 해야죠. 같으니까. B1, B2, B3가 상황이 같으면 같게 대우해야지. 그게 수평적이에요. 수평. 근데 A와 B가 다르면 달라야죠. 다르면 다르게. 수직적이죠. 자, 수평이라는 것은 같은 걸 같이 동등하면 동등하기가 수평이지 동등하지 않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은 수직이니까 답은 당연히 4번인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앞에 있던 4와 그래도 5는 쉽게 나온 거예요. 앞에는 좀 어렵게 막 꼬다가 이러면 좀 쉽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행정 가치가 자주 나오는 벌써 느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자주 봤던 거고 행정 가치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구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 다 완벽히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6번. 자, NPM 나왔어요. NPM. 옳지 않은 것은 약간 문제 내는 부분에 약간의 허점이 보여. 왜냐하면 이미 1번에 물어봤잖아. 그러면 사실은 같은 걸 내기 좀 그런데 공무원은 한 시험에서요. 질문상 나왔던 게 또 나올 때가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내다 보니까 자꾸 겹치게 됐다. 뭐 그거 증거 같아요. 자, NPM 뭐라 했어요? NPM은 경제 이론의 바탕을 두고 정부 내부의 경제 논리, 즉 가격이라든지 고객 이런 걸 도입하는 게 NPM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관료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시대인가요? 80년대가 오일 쇼크 이후로 정부 실패한 시대거든. 그때 개혁된 이제 개혁이죠. 개혁 프로그램이야. 정확히 맞아요. 틀릴 게 하나도 없죠. 자, NPM은 새로운 공공관리인데 정부가 커 작아요. 자, 크기랑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정부는 작아지는 거거든. 시장 지향은 낮아요. 효율성도 맞아요. 근데 앞에 크기란 관계 있나 없나가 의심거리 일단. 자, 3. 시장성 테스트, 영어로 마켓 테스트. 경쟁, 민영화, 규제 완화. 틀릴 게 전혀 없어요. 그쵸? 자, NPM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존 관료제 패러다임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쵸? 이거 주의할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대체라는 말은 되게 쓰기 힘들어요. 근데
주장자들은 해요. 이걸 대체하자.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틀릴 게 없는데 보세요. 일단은 의심 가는 단어가 나왔잖아. 크기랑 관계 있나 없나. 지금 2번 지문은 덩어리가 두 개예요. 크기랑 관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시장 제한과 효율성이라는 게 특징인지. 근데 뒤는 맞아. 앞에가 틀린 거지. 작은 정보를 추구하니까. NPM의 기본 특징 하나가 작고 효율적인 정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금방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그나마 1번, 3번은 바로 제거가 되고요. 2와 4가 남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옹호라는 단어가 힌트야, 여러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나쁘게 말하면 미쳐있는 거거든? 이것만 옳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오라! 이건 틀렸어! 이기 때문에 이거 대체하자 말을 쓰는 거예요. 대체하자. 틀린 게 아니고. 가끔은 쓸 때가 많아.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그런 느낌을 잘 봐야 돼. 부모님이 잘한다. 그 말이 좋은 뜻인지는 금방 알잖아. 상황에 따라서. 잘한다. 어감도 다르지만. 잘한다는 말이 좀 약간 부정적 역설적인 표현으로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잘하는 것인지는 보면 알잖아.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지문상으로. 자, 이거 틀린 분들은 연습이 좀 필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공부 이론만 다가 아니라는 거. 문제는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돼.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공부를 하기만 했지 문제만 풀기만 풀었지 예를 들어서 얻는 게 없더라고. 우리가 뭘 하게 되면요.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얻었지? 그냥 답만 확인해보고 한번 지금 당장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상황인지를. 문제 풀어서 점수만 확인했어요. 내가 몇 점 맞았다. 이건 실수한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었는데?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실력이 제자리. 늘지 않아요. 풀면서 내가 이 지문에서 왜 이걸 못 봤을까? 왜 이렇게 나오는구나. 크게랑 관계 있다 없다 같은 내용상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구나. 자꾸 보고 또 봐서 문제 만든 형식을 이해하셔야 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제거하고 또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논자가 볼 때는 대체란 말이 위험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 옳다고 보는 사람들이거든. 저거는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제거하고 풀되 이런 문제의 구성이 있구나를 느껴보시라는 거지. 자, 7번 문제가 엄청 쉬웠죠. 제가 평상시에 동기론 설명드릴 때 빅6를 제가 항상 제시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일단은 누가 봐도 불만 요인, 동기 요인을 언급한 사람은 1밖에 없죠. 허즈버그. 자,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 동기 이론의 출발은 분류부터이다. 자, 어떻게 분류해야 돼요? 내용 이론 또는 욕구 이론과 그리고 과정 이론이 있다. 자, 내용 이론의 대표 선구자인 메슬로우, 그리고 엘더퍼, 맥그리거, 그다음에 아제리스, 리커트, 그리고 허즈버그. 과정의 대표 인물인 이론인 기대 이론 계열의 요 대표인 또 브룸과 브룸, 그리고 학습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등이 있는데 가장 대표인 빅6라는 것은 메슬로우, 엘더퍼, 맥그리거, 허즈버그, 브룸, 그다음에 아담스를 제가 항상 지적해요. 벌써 이 빼고 다 나왔잖아. 허즈버그, 메슬로우, 브룸 보이잖아. 문제 99%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림 속에서 최소한 뭔지 알아야죠, 여러분.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실현, ERG, XY, 위생 동기 또는 불만 만족 이런 식으로 허즈버그. 브룸은 VI 함수다. 공정한지에 따라서 동기유발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몇 초 만에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냥 무난한 문제로 보여요. 거의 주는 문제 같아요. 군무시험은 이래요. 이거 우리 일반 행정에서 이렇게 잘 안 내요. 내용상 물어보지 이렇게 정말 쉽게는 거의 안 내요. 군문의 특징이래요. 어려운 건 아주 어렵고 쉬운 건 아주 쉽고 또 어려운 것도 따져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 아는 거 제가 하면 답은 남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연습해 보셔야죠. 이렇게. 자, 오늘 마지막
행정현상 접근 방법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봤더니 과학적인 방법 생태로 봐요. 그것도 출제자가 약간의 내가 볼 때는 약간의 실수처럼 보이는 총론에서 행정학 이론을 3개 냈잖아 지금. 1번과 8번 그리고 NPM 따로 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내거든. 똑같은 영어 중에 뭐 문법 중에 부정사를 내고 지문 중에 또 다른 데서 부정사를 또 내고 똑같은 거야. 문법을 또 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중복 느낌이 들지만 중요하니까 냈겠지. 옳지 않은 거. 자, 과학적인 방법, 시간, 동작, 연구 가장 중요한 연구 이름이지. 그다음에 규칙을 찾아내서 보편 타당한 법칙 도출, 과학적인 관리. 그러니까 뭔가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길, 법칙을 찾는 거니까 원하는 내용 같아. 그치? 자, 생태론. 기억나나? 여러분? 과인행, 생체, 비발. 요 생태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고려한 최초의 개방 체제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환경 변화와 행태를 연구한다고? 자, 여러분 환경은 맞지만 사람 행태는 의심이 되는데 지금 일단 의심이 가는 게 나왔어. 그러면 자, 행태론 연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행태 연구하는 것은 당연히 행태론 같은데 답이 벌써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가볼게요. 역사적 신제도. 접근 방법. 역사와 법, 제도 이게 사실은 구제도고요. 방법은 제도와 구조에 보다 초점을 둔 이론이에요. 제도나 구조에. 무난해. 그러니까 옛날 방법이 이렇게 제도나 구조를 연구했던 거거든. 행태를 연구하지 않았던 거고. 자, 요게 영어를 번역할 때 뭘까요? 체제 이론이야. 체제적 접근. 자, 체제를 이루는 부분들 각각의 기능과 부문 간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있대요. 자, 조금은 어렵게 보이죠? 자, 봐요. 이런 지문들 사실은 처음 나왔다 쳐볼게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 문제 푸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걸로 풀어야 된다는 거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사기를 쳐요? 모르는 사람이 사기를 쳐요? 아는 사람이 치는 거 알지? 아니까 치는 거야.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여기 투자하세요. 안 믿어요. 근데 되게 친한 형이 투자하래요. 이미 다 믿음 죽어놓고. 좀 감이 안 나요? 아는 걸로 풀어야 돼. 자, 우리 행정의 3대 변수가 뭐예요? 이게 항상 기본은 돼 있어야 돼. 기본이 돼 있어야 뭐 논리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과인행, 생체 비발, 신현비 이런 식으로 큰 틀이 잡혀 있으면 잘 보여. 여러분, 환경을 연구하는 것은 자, 3대 변수가 구조, 인간, 환경이 3대 변수인데요. 자, 하나를 연구하게 되면 딴 거는 못 봐야 돼. 그게 일반적인 내용이야. 여러분, 손바닥을 보면 손등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요. 자,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미시로 보는 거예요? 환경은 거시적이에요. 큰 걸 보는 거거든. 정치, 이거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얘는 봐야 돼, 못 봐야 돼? 못 봐야 돼. 논리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엔 되게 쉬워. 그리고 평상시에 확신이 좀 필요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했을 때 이렇게 풀리는구나를 본인이 알면 의심하지 않아. 근데 확신이 없으면 의심하게 돼서 답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란 말과 행태란 말 자체가 벌써 대치되는 거야. 얘는 미시고 얘는 거시거든요. 그리고 생태론 자체가 환경을 연구하는 것이거든. 행태 연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과인행이 보이기 때문에 행태론이 행태고 미시라면은 생태론은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네? 감이 왔어야 되거든. 이런 게 바로 보여야 4번 같은 데서 함정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 프라임 법원에서 시행하는 계속 이 군문 특강 같은 거 잘 들으시고요. 특히 이제 수업 마찬가지고 수업도 들으면서 저는 절대 어렵게 안 해. 쉽게 하면서 큰 그림이 그려지게. 분명히 우리 재학생들은 현장 가서 너무나 쉽게 그 독점을 하고 와.
그냥 배운 대로 풀었어. 그냥 점수가 잘 나와 있어요. 그냥 내용만 읽어주는 식의 그런 강의보다는 큰 그림을 이렇게 심어주는 강의가 더 필요하거든. 특히 국문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보고 가라는 말씀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 때마다 큰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과인행 생체. 이게 보이면 이게 여기 왜 이 행태가 여기 나오지? 환경인데 이거는 다른 나라 원조 때문에 만든 이론이어서 사람 행태 연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원조를 하는 미국과 원조를 받는 후진국이 뭐가 환경 차이가 있지? 밝히는 것이지 행태랑은 무관한 거예요. 너무나 쉬운 개념인데 특징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데서 헤매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지. 자, 요 역사적 접근과 요 법이나 제도는 이게 일종의 구제도이기 때문에 구제도로. 자, 옛날에 행정에 가장 중요했던 변수가 뭐라고? 구조였으니까 옛날에 다 구조만 연구했던 거야. 나중에 인간 연구하게 되고 나중에 환경도 하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맞아야 돼. 특히 비교. 그러니까 비교를 잠깐 강조했다. 제도나 구조를 보다 강조했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체제는 기본 특징이 뭐냐? 얽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얽혀 있어요. 유기적으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아마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유기체나 유기적은 절대 하나가 아니야. 복합되어 있고 얽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차근차근 쌓아가시면 너무나 당연하게 답이 보일 때가 올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